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자, 지금 저희 녹음하는 시각에 특별한 행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마을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네네. 폐막식 중인데 제가 녹음 때문에 잠깐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을 영화제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작년에 일을 했고 올해가 유해인데 머네 마을 영화제라고 해서 머네. 네, 제가 사는 동네 옛 이름이 머네거든요. 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쪽에. 네, 맞습니다. 여기 마을 영화제라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 좋은 영화도 많이 봤고 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영화도 함께 상영하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하고 아이고. 뿌듯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을 영화제에서 제가 본 영화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책과 함께 골랐습니다. 네. 아녜스 바르다라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아녜스 바르다와 그 JR이라는 사람이 함께 만든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네. 아, 예. 이 88살의 그 할머니 감독과 33살의 이 청년 감독이 함께 로드무비처럼 사진을 찍으면서 곳곳에 사진을 붙여가는 얘기인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들. 예컨대 전쟁의 기억, 그 사라진 마을의 기억, 그리고 동물권의 문제, 온갖 다양한 진지한 문제들을 놀이처럼 네. 가볍고 아름답게 펼쳐내는 뭐 정말 좋은 영화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가는 영화. 그리고 이 잃어버린 과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점이 어딘가를 묻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오늘 그 마을 영화제에서 제가 제 사회로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의 토크쇼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꼭 봐야 되겠네요. 그나저나 네. 마을 영화제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신선한데요? 네, 흥미롭죠? 네. 오늘 그 폐막제에서 나온 얘기인데 1분 영상이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어요. 네. 근데 그 영화를 만들기 전과 만들기 후가 달라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함께 5,60명이 즐거워하고 이러는데 경찰 추산 50명, 주최 추산 100명 정도 모인 정말 주민센터에서 그것도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모여서 예. 네, 아주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사진 얘기 좀 하려고요. 이번 주에는 예. 추석 주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잃어버린 풍경과 얼굴들과 관련해서 사진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죠. 김기찬 선생의 사진집 잃어버린 풍경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잃어버린 풍경.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잃어버린 풍경도 참 많죠. 근데 우리 그 김 PD는 처음 영화 본 기억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어디서 봤어요? 어머니 따라서요. 지금은 신답역 부근에 신답. 예, 명문 예식장이라고 그 예전엔 그 신답 극장이었는데 네. 거기서 마르치아라치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마르치아라치 영화로 보셨군요. 그러니까 예. 애니메이션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전 마르치아라치를 라디오로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게 또 라디오 드라마로 나왔었습니까? 네, 70년대 초반이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저희 때 마르치아라치를 그 광주 전일방송에서 보내주는 걸로 듣는 게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광주 전일방송. 그게 이제 나중에 KBS로 통폐합 당시에. 네, 통폐합되죠. 예. 네, 70년대 초반이었어요. 네. 그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저는 영화를 처음 본 게, 이 가설극장. 워낙 시골이었으니까,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이 밤에
틀어준 영화였습니다. 예, 꼬마 예. 신랑이라고. 예.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예. 그런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기억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풍경들이 참 많습니다. 네. 뭐 잃어버린 풍경들 다 복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다 뭐 현재 맥락에서 의미를 다 찾을 수도 없겠지만, 네. 그럼에도 인간이 이 기억의 존재인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주 추석을 맞이하시면서 내가 잃어버린 풍경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풍경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삶은 무엇인지도 한 번쯤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작가 김기찬 선생이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요. 뭐 내일은 최민식 선생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주로 풍경을 그립니다. 이 개발 이전과 이후의 풍경들을 쫙 보여주는데, 이를테면은 부천 소사, 그리고 미사리, 송파, 화성 이런 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사진을 보면서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예,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7, 80년대 아파트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동시에 배치되어 있는 사진들. 왜 그렇잖아요. 사진 한 장이 몇 페이지의 글보다 더 많은 의미 또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죠. 이 좋은 사진들이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이 책의 서문, 그러니까 잃어버린 풍경이라는 사진집의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식구가 피란처로 정한 곳은 온양 구읍이었다. 먹을 것도 걱정이었지만 땔감 구하기도 어려웠다. 아침이면 피란민들이 줄을 지어 땔감을 찾아 30여리나 되는 광덕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아버지는 부산으로 떠나셨고 어린 나는 나무꾼 대열에 끼어들었다. 드문드문 산 준턱의 초가마을은 그 정취를 더했다.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내려오다 배가 고파 물가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을 모아 마셨던 그 물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줄이고 힘든 생활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우연히 월북 작가 이기영의 고향이란 소설을 읽게 됐는데, 소설 속의 주된 이야기는 한 농촌 지주의 몰락이었고 그 무대가 작가의 고향인 모산이었다. 모산은 온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소설 속 광덕산의 쌀이버섯 등 이런저런 농촌 이야기는 나를 매료시켰다. 네, 이렇게 유년 시절을 기억하면서 사라져버린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시간이 뒤이긴 합니다만은 김기찬 선생보다 제가 6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후 10년 뒤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60년대 중반, 후반, 70년대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은 네. 뭐 김기찬 선생의 이 시골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소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죠. 네. 휘발돼 버렸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산업화 이후에 점점 더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졌죠. 빨라지면서 이제 우리의 기억 속의 풍경들은 정말 그야말로 뭐랄까 사진에서나 사진첩에서나 볼 수 있는 게 돼버리고 했는데, 이 사진집을 뒤적거리면서 제가 지나온 40년 전, 50년 전 시간들을 다시 훑어보게 됩니다. 네. 아, 참 아련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직접 구하시긴 좀 어려울 것도 같고, 네. 또 책값이 또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도서관에 가십시오. 예, 마을 도서관에 잘 구비되어 있으니까 예. 사진집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책에 실려있는 사진 몇 컷만 볼게요. 네네네. 이 부천 소사를 찍은 사진입니다. 1974년 5월 12일 날 찍었다고 하네요. 아주 죽어가는 고목 나무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초가집이 한 채 있는 풍경입니다. 아, 아릿합니다. 이 사진을 옆에 두고 작가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영등포에서 인천행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40분쯤 내려가면 소사역이 나온다. 지금은 부천시가 형성되었고 매년 세계적인 영화제가 열릴 만큼 큰 도시가 되어버렸으니 20여 년 전의 소사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서울 주변의 농촌 마을을 자주 찾아다녔지만 소사만큼 아름다운 곳도 없었던 것 같다. 소사역 앞에서 큰 길을 가로질러 논두렁길을 따라가면 삼태기 모양으로 둘러쳐진 산기슭에 복사골이 나온다. 따스하고 윤기나는 햇살에 징분홍빛 복사꽃이 온 동네를 울긋불긋 수놓는 봄이면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마음이 화사해지곤 했다.
어느 해 늦가을 나뭇잎이 다 져버린 복사골을 찾았다. 그래도 마을은 풍요로웠다. 집집마다 추수를 하고 집가리를 쌓아놓은 걸 보면 겨울 채비가 다 끝난 것 같다. 토담길을 따라 마을 뒤쪽으로 향한 동산길을 택해 올라갔다. 가을볕이 따갑지만 아직은 이른 아침이라 밤새 내린 찬 이슬에 바지가랑이가 다 젖었다. 자그마한 둔덕을 내려서니 끝내 수명을 다한 고목 한 그루와 오막살이 집 한 채가 쓸쓸하게 나타났다. 네, 사진 한 장과 아름다운 시적 문체로 쓴 글 한 편. 아련하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부천을 기억할 때 복숭아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 복사골이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예. 아마 그쪽에 사셨던 분들은 이 사진 보시면은 아마 아련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장 볼게요. 이 하남시 충궁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980년 10월 5일인데 장독대가 있는 풍경입니다. 장독대 하면은 잊히지 않는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에게 장독대는 자랑이자 추억의 시간이 저장된 장소 아니겠습니까? 이 맛이 깃들여 있기도 하고요. 기와지붕 아래 이 장독대가 반짝반짝 놓여 있는 풍경입니다. 여기 이 사진 옆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건넌방 대돌이 쪽마루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눈을 감고 갈그렁거린다. 마루 위 뒤주에는 청꽃 무늬를 한 하얀 백자 같은 항아리가 가지런하다. 식구들의 생일 때나 한 번쯤 열 수 있는 귀한 항아리 같다. 네, 오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 장독대가 있는 풍경, 사진집 전체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을 찍은 사진도 참 아름답습니다. 수원에 우시장이 유명했다고 해요. 이 가파른 그 비포장길을 내려오는 그 노인, 그리고 팔려가는 송아지인 모양인데 두 동물과 인간의 동행이 아주 쓸쓸하고도 아프게 와닿습니다. 네. 금방 헤어지겠죠. 우시장 가는 풍경이니까 누군가에게 팔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는. 네, 그 풍경을 찍은 사진인데 그 옆에 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수원 우시장에서 동문을 지나 풍덕내로 가는 길에 큰 고갯길이 있다. 이 풍덕내가 바로 저희 동네입니다. 풍덕천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아찔하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고갯길 우측 산 언덕에는 공동묘지가 있고 고갯길을 내려가 산 모퉁이를 돌면 주막집이 하나 있다. 아직은 문명의 손길이 덜 닿아서 옛 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자연을 지극히 사랑해서 산이 높으면 돌아가고 강이 깊으면 나루터를 찾았고 물이 얕으면 징검다리를 놓았다던데 이제 산 허리는 잘리고 도시 시골도 없이 똑같은 시멘트 집에 멋없이 쭉 뻗은 아스팔트 길뿐이다. 시냇물 황토길이 자연의 순리대로 아늑히 먼 산에서 아른거리며 닿았던 서정이나 목가적 풍경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아침부터 찌푸렸던 하늘에 눈이라도 오려는지 풍덕내 가는 고갯길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네, 이쯤 되면은 사진과 글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대단히 흥미롭죠. 제가 오늘 녹음 시작하면서 바르다가 사랑하는 얼굴들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진과 삶의 풍경들, 그 영화가 어떻게 만나는지 함께 보시면서 이 김기찬의 사진집 잃어버린 풍경들 보시면은 올 추석을 다른 눈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김 PD는 빨리 끝내고 싶은 것 같은데 마무리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못 끝내겠고. 그럼요. 맨 마지막에 우리 작가,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공손옥 선생의 행복하고 외로운 꿈이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 공손 선생의 이 글에서 한 단락만 읽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바람이 밀려들기 전의 풍경들은 아름답다. 애잔한 아름다움이다. 다시는 그 같은 삶 속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없는 끈떨어진 연 같은 삶의 풍경이다. 그 풍경들로부터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 멀리 와버렸다. 다시는 돌아갈 여지조차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애잔한 아름다움의 풍경과 삶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 뿌리 뽑힌 유목민의 삶이나 진배 없다. 저 사막의 유목민들은 초지를 찾아 헤매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곳의 유목민들은 무엇을 찾아 헤매는가?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명절, 추석 명절 때 많은 분들이 고향 또는 시골을 찾으실 줄 아는데, 또는 뭐 우리 김 PD처럼 갈 시골이 없는 분들은 내 마음속의 고향을 찾으실 줄 아는데, 이럴 때 이 사진, 김기찬 선생의 사진집과 함께 잃어버린 풍경을 뒤적거려 보시면은 이 명절이 조금은 덜 쓸쓸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잃어버린 풍경을 통해서 오늘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사실 사진과 함께 저희가 방송을 해야 네. 진인데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교수님만한 그 이상의 설명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그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맞아요. 듭니다. 이럴 때 유튜브가 참 아쉬워요. 네.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면 훨씬 실감 있고 생생할 텐데. 교수님 또 사진을 보여주자면은 또 이게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그렇긴 해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팟캐스트로 오디오로 설명드리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흥미롭긴 해요. 예. 그리고 마을 도서관에 가셔서 직접 보시면은 제 설명이 얼마나 모자랐는지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사진집 소개해 주십니까? 네, 추석 특집 사진집, 아이고. 사진집입니다. 네. 사진집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좀 다양하기도 해요. 그죠? 우리 만화도 하지, 예. 사진도 하지. 예. 오래전에 박도 선생이 펴난 한국 현대사를 사진으로 본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의 추억 속의 사진들을 찍은 사진 작가들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김기찬 선생의 사진집 잃어버린 풍경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한국의 최고의 이 사진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최민식 선생의 포토 에세이, 사진과 글이 있는 에세이가 있는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구글에서 사진 작가 최민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아주 다양한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네. 내가 전쟁 후에 네. 예, 지금 제가 방금 구글에서 봤는데 네. 어떤 할머니가 네. 밥을 자기가 등에 이제 네. 지고 있는 아기에게 네. 밥을 먹이는 네. 이런 사진도 있네요. 네, 어병이 업고 있는 애에게 예, 가난한 할머니가 짜장면인지 밥인지 잘 좀 모르겠습니다. 연유 같은데요. 네,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는 예.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가 나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건데 아마 누나인 모양이죠. 누나가 업고 아이를 엄마 저쪽으로 돌리니까 엄마가 손을 뒤로 하고 흙이 묻어서 그렇겠죠, 손에. 예.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요. 그 어떤 그 장애인, 네. 한 팔과 한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네. 신문을 배달하는. 네,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업고 가는 어린 누이의 사진도 많고요. 예. 또 할머니들, 아주 주름살이 많은 할머니들을 찍은 사진도 많습니다. 예. 이 구글에 올라와 있는 것들만 봐도 이 최민식 선생의 이 렌즈가 향하는 곳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풍경을 얼굴을 통해서 읽어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얼굴을 아주 중요한 텍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못 읽는 게 이상하죠. 관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그 사람의 표정, 인매, 눈빛 이런 게 어우러져서 그 사람의 한 그림, 무늬들을 이게 구성해 내곤 하죠. 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사람들의 얼굴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 같은 게 조금씩은 보여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민식 선생의 사진집을 각별히 좋아하는데 한번 도서관에 가셔서 또는 뭐 여유가 있으시면 구입하셔서 최민식 선생의 사진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삶의 풍경들이 얼굴을 통해서 또는 몸짓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최민식 선생의 포토 에세이 사람은 무엇으로 가는가입니다. 사는가가 아니고 네. 가는가인데 영어로 하면 고우죠. 고우. 뭐 어떻게 사람은 가는가 이런 뜻인데 독서에 관한 얘기, 책 읽는 사람들을 많이 포착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뭐 나눔에 관한 얘기,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진 작가에 관한 얘기, 또 문학에 관한 얘기, 다양한 얘기들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 뒤쪽에 보면은 최민식 선생의 사진론을 알 수 있는 글이 실려 있는데요. 네. 진실만이 사진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먹고 살아야 하는 절박한 환경에서 그것을 저지하는 힘에 무참히 끌려가야 하는 행상 아주머니의 무력한 몸짓과 힘없는 절규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본다. 단속반의 손에 들어간 힘과 저항하는 아주머니의 몸짓을 순간 포착한 사진은 급박함이 보인다. 발 하나, 다리 하나가 없는 신문팔이 청년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보이는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다. 내 사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현실의 생활 형태 속에, 즉 인간 생활 속에 존재한다. 그렇게 나는 늘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직접 뛰어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느끼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알리며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해내어 그것을 표출하는 데 주력해왔다. 내 사진에는 연출이 없다. 모두 길 위에서 만난 사람이고 얼굴 표정과 삶의 모습들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낸 것일까? 나는 지금도 거리에서 골목에서 연신 사진을 찍고 있다. 나는 83세 노인이다. 그러나 쉼없이 흑백 필름으로 사진을 창작하는 데 바쁘다. 허기진 배를 안고 잠든 소녀는 벌써 노인이 되었을 것이다. 지게꾼 사내는 이미 고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순간으로 남아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네, 최민식 선생 자신의 사진예술론 또는 뭐 사진관을 펼쳐 보이고 있는 글입니다. 김 PD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팔 하나 다리 하나가 없는 신문팔이 청년의 모습,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네. 전쟁 후에 그 신문팔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70, 80년대 단속반에 쫓기는 행상들 많이 있었죠. 단속반에 쫓기는 행상 아주머니의 무력한 몸짓과 힘없는 절규에서 저항하는 힘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보다는 좀 더 투박하고 그렇습니다만은 MB 때 그 네. 떡볶이 행상하시는 분이 네. 이 떡볶이 그 담은 그 하여간 떡볶이를 엎어가지고 상인이 막 우는 모습 그게 이제 참 기억에 남는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분의 입장을 대변하는 댓글이 많을 줄 알았는데 와 댓글 1위부터 한 20위까지가 그러기에 왜 세금을 안 내고 노점상을 하느냐 비난의 댓글들이었어요. 아니 그래요. 아니 뭐 그분들의 또 비난도 뭐 탈세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주 설득력이 없진 않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뭐 얼마나 해먹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더 해먹는 놈들은 다 피해 나가는데. 이 삶의 이 풍경, 특히 아픈 풍경, 고단한 풍경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네. 이번 명절 때 고향도 많이 가시고 또 여행도 가시고 하실 텐데 이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풍경들, 또 삶의 모습들 눈을 렌즈로 삼아서 네.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민식 선생님 말대로 순간이지만 영원히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한 편 볼까요? 네네네. 우리 김 PD 완행열차 타보셨습니까? 완행열차 많이 타봤죠. 예. 그래요? 네. 우리 김 PD 좀 젊은 세대도 완행열차가 있었나? 아이, 제가 참긴요, 교수님. 아니, 제 나이 46인데 44살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나 참. 나이 많이 드셨군요. 예, 많이 먹었습니다.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완행열차가 있나 몰라요. 이 아, KTX를 타는 버릇해가지고. 이게 비둘기호는 없어졌고요. 새마을호도 없어졌는데 무궁화호는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무궁화호가 그래도 넘버 2급쯤 되는 특급 열차였는데 이제는 네, 뭐 맞아요. 그게 이제 비둘기호를 대체하고 있는데 역마다 다 쓰는 그 열차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간이역까지 다 쓰는 열차는 없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완행열차면은 참 저는 추억이 아련합니다. 45년 전쯤이죠. 네. 국민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예. 서울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교수님 그때 어느 역에서 타셨어요? 남원역에서 탔죠. 남원역. 저기 저 전라선. 네, 남원역에서 음. 영등포역까지 오는데 네. 12시간 걸렸나요? 3시간 걸렸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예. 해서 왔어요. 지금이야 또 남원역이나 뭐 저기 전주로 가는 네, 임실 전주로 가는 거의 뭐 직선은 아니고 곡선 구간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탄력적으로 바뀌었고 거의 직선화됐네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요즘엔 뭐 KTX도 다니고 그러는데. 네. 그때 기억이 아릿합니다. 최민식 선생도 그런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네. 없어진 완행열차의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새벽잠도 물리친 채 완행열차에 몸을 실은 억척 아지매와 할머니들은 돈놀이와 땅 투기에 열을 올리는 복부인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한 할머니가 큰 호박을 몇 덩어리 이고 오는 모습에 옛날 시골 생각이 난다. 돌담 양편의 호박 덩굴은 누구의 것인지 분간할 수 없어 주렁주렁 매달린다. 그저 필요하면 호박을 따고 전을 붙여 담 너머로 나눠주던 따뜻한 정을 우리 도시민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완행열차에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화가 도미에의 명화 3등 열차가 생각난다. 이 도미에는 프랑스 아주 유명한 삽화가랄까요? 뛰어난 사람인데 3등 열차는 유명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네. 거기엔 여행하는 서민들의 각기 다른 생활의 냄새가 배어난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서민들 사회의 축도와 자신의 인간적인 애수를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다. 네, 속도가 풍경을 지워버린다는 말 종종 쓰지요. 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풍경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릿느릿 걷거나 느릿느릿 가는 완행열차가 우리에게 선사한 풍경들이 참 뭐랄까 적지 않았는데 네. 지금 속도에 다 빼앗겨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글 한 편, 이런 사진 한 장 읽다 보면은 아마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련하게 풍경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또 볼까요? 네, 교수님. 우리 최민식 선생은 책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책 읽는 사람들의 사진이 많고요. 나이 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파키스탄에서 찍은 사진에는 소년 4명이 앉아서 다 이 문드러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 이 너덜너덜해진 책을 읽고 있는 그 풍경이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책을 읽자라는 글입니다. 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많다. 우리는 책에서 지식과 지혜를 얻고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힘들 때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며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미래의 전망도 밝혀준다. 꿈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도 만들어준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갖고 가는데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길에 책이 있는 것이다. 길 위에 책이 있다. 책 안에 길이 있다. 당신의 길에는 길 위에는 어떤 책이 있는가? 야, 네, 멋지죠? 예. 네. 사진을 찍으시면서 대부분 흑백 사진인데요. 예, 골목길에서 거리에서 길 위에서 사람들의 삶을 포착해내면서 끝없이 우리 최민식 작가는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얼굴이 삶의 텍스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야 사진도 제대로 보일 수가 있겠죠. 책을 많이 읽었을 때 여러 가지 삶의 풍경들이 보일 텐데 그래서 읽고 또 읽어라 뭐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보는 여인 등등의 책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소설을 읽어야 한다라고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설 속에서 다양한 삶의 풍경들을 봄으로써 거꾸로 사진으로 그 소설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미국의 이 로스쿨에서는 소설을 읽는 게
기본적인 커리큘럼이라고 해요. 소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감지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감각할 수 있어야 이 판단을 내리는데 일정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그 베이스가 없이 기계적으로 이 법전의 근거에서만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판사나 이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른바 한국 사회 권력이라는 자들이 소설을 많이 읽으면은 정말 조금은 인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너무나 아득한 바람일까요? 네.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만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은 제가 늘 주장하는 바인데 그런 사법시험이든 뭐든 공무원 시험이든 뭐든 소설 50권을 필독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독서로 해서 정말 안 읽고는 쓸 수 없는 문제들을 내서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만 네. 수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 많이 달라질 겁니다.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어떤 사교육 시장을 형성해가지고. 근데 사교육 시장, 그런 사교육 시장은 아마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네, 여기 셔터가 내려진 길을 책 읽으면서 걸어가는 배 나온 남자의 사진이 있고요. 여기 소설이 읽자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의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의 사진도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소설을 읽자라는 글입니다. 소설 속에는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이 있다. 우리는 소설 속에서 탐욕, 질투, 미움, 사랑, 간교, 이기심 등 인간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감정과 만난다. 그 속에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인간과 만나게 된다. 즉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소설 속의 사건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인생에서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 등 다양한 인생 행로가 전개되고 있다. 이로써 소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하며 인생에 대하여 폭넓은 생각을 하게 한다. 소설은 역사책에서 얻을 수 없는 현장감이 있어 읽는 이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준다. 소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숲으로 간다. 다양한 삶의 모습, 서로 다른 생각들, 사람과 사람 사이 기쁨과 상처를 엿본다. 때문에 소설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자기 성찰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 소설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작가뿐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서 있는 전 세계를 느끼고 호흡하며 대화하고 참여한다. 소설은 인간 형성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 우리는 책과 삶을 늘 같이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민식 작가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표정에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읽어내고요. 그걸 또 소설에서도 동시에 그 삶의 풍경들을 읽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이게 서로 만날 때 비로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입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작품이었어요. 네, 맞아요. 여행 가실 때 어렵고 난해한 책 들고 가면 좀 부담스럽죠. 네. 가볍다고 해서 의미가 얕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진과 함께 글들, 잔잔한 글들 읽으시면서 어린 시절 추억도 생각하시고요. 네. 글을 잘 쓴다는 게 무엇인지,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되는 게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 지역 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요. 네. 이제 연휴를 또 즐겁게 지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뵐 텐데 오늘 방송 이후로. 네. 자, 교수님. 또 명절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저는 먼저 어머님 뵈러 가야죠. 고향 지리산으로. 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네. 그런 그 계획을 또 세워놓고 계시고 그 추석 때는 거기서는 무슨 음식 먹나요? 옛날에는 참 많은 음식들을 해 먹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지금은 따로 하는 음식은 없는데요. 떡도 사다가 먹죠. 네. 대부분을 사다가 먹는 것 같아요. 고작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혼나는데, 우리. 네. 집에서 음식 만드시는 분들한테 결례이긴 한데. 예. 아무튼 전 좀 부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시장에 사다가 차례 모시고 그러고는 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먹을 것들이 많지는 않았던 때였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분위기였던 거죠. 이렇잖아요. 왜 지금은 옷이 흔하니까 네, 뭐 특별하게 추석이다 설이다 해서 옷을 사주거나 이러지 않죠. 네, 근데 오래 전에는 제가 클 때만 해도 추석빔, 설빔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석이면은 추석 명절 지내라고 옷 사주고 설날이면은 설 명절 지내라고 옷 사주고 그랬었죠. 예, 추석빔, 설빔 이런 게 없어졌듯이 요즘 먹을 것이 흔해서 그런지 뭐 추석이라고 특별한 음식을 해 먹고 이러지 않아도 네, 일상적으로 늘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 어떤 차이랄까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명절하고 일상적인 네, 이 시간들하고. 그래서 이 명절은 되게 축제 시간이어서 다른 일상의 시간과 구분이 되는데 요즘은 뭐 이 일상의 시간에 연장선상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물론 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휴가 시즌이거나 뭐 이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하겠죠. 네, 확실히 그 명절의 의미랄까 뜻은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 명절이면 도시에서 집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고 이랬었는데 네, 요즘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귀향하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시골에 살던 분들이 다 서울로 또는 뭐 도시로 다 삶의 터전, 그러니까 자리를 옮겨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골에는 갈수록 텅 비어가고 도시만 꽉꽉 채워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사진인을 얘기했었습니다. 김기찬 선생의 잃어버린 풍경들하고 최민식 선생의 포토 에세이 사람 무엇으로 가는가 보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봤는데요. 오늘은 계절에 맞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골랐습니다. 예. 태풍 닝닝이 지나고 또 어제 밤새 비가 오고 잠깐 햇살이 나는가 싶더니 또 비가 내리네요. 이제 이 비가 지나고 가면은 태풍이 한두 차례 지나고 가면 가을이 깊어질 듯 합니다. 그죠? 해서 제가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책을 또 골랐습니다. 예. 우리 잘 알다시피 월든으로 유명한 작가고요.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그 팸플릿으로 세계적인 사상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톨스토이나 간디, 마틴 루터 킹, 함석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되었던 그런 사상가가 바로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입니다. 네. 이 19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사상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작품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중에 좋은 에세이들이 참 많아요. 제 앞에 있는 책이 지금 시민의 불복종과 야생사과 라는 제목이 달린 책이 놓여 있는데 여기에도 이 시민의 불복종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헨리 데이비스 소로 선생의 아주 멋진 이 에세이들이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돼지 잡아들이기, 네. 가을의 빛깔들, 한 소나무의 죽음. 이것도 참 좋은 글입니다. 계절 속의 삶, 그리고 야생 사과가 있는데 특히 야생 사과는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명문장으로 손꼽힙니다. 먼저 이 계절 속의 삶이라는 글을 여러분과 함께 할까 싶어요. 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신체 리듬도 조금씩 달라지곤 하죠.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하겠지만은 역시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는 때가 오면은 좀 몸이 쾌적해지면 상쾌해지면서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이 왔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 들고 산책 나가면은 한 2시간 걷다가 앉았다가 책 읽으면은 훌쩍 책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휴일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절 속의 삶이라는 글을 볼게요. 이게 길지가 않으니까 짤막한 글인데 아주 시적인 산문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전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책 읽어주는 남자의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계절 속의 삶. 각 계절이 지나가는 대로 그 계절 속에 살라. 그 계절의 공기를 들이켜고 그 계절의 음료를 마시며 그 계절의 과일을 맛보라. 그리고 그 계절의 영향력 속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라. 그것들로 하여금 당신의 유일한 마실 것이 되고 보약이 되도록 하라. 8월에는 말린 고기가 아니라 온갖 딸기를 주식으로 삼으라.
당신은 황량한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는 배를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북녘의 사막지대를 걷고 있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모든 바람을 맞으라. 땅구멍을 열고 자연의 모든 조류 속에서 자연의 모든 냇물과 대양 속에서 멱을 감으라. 모든 계절의 말이다. 말라리아나 전염병은 사람의 내부에서 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함으로써 무덤 일보 직전까지 온 병자는 자연이라는 위대한 영양분을 들이켜지 않고 특정한 한 가지의 약초로 끓인 차만을 마시면서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계속해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지 않으며 인생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병이 들어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의사도 그를 구할 수가 없다. 봄과 함께 파릇파릇해지고 가을과 함께 노랗게 익어가라. 각 계절의 영양분을 보약처럼 들이켜라.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위해 특별히 조제된 진정한 만병통치약인 것이다. 여름이 제공하는 물약을 먹고 병이 든 사람은 없다. 지하 저장실에 보관해 놓은 물약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담근 술을 마시지 말고 자연의 여신이 담가주는 술을 마시라. 그 술은 염소 가죽이나 돼지 가죽 부대에 담겨 있지 않고 수많은 아름다운 탄딸기 속에 담겨 있다. 술을 담고 음식을 절이고 보관하는 일은 자연의 여신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매 순간 온 자연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그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을 거부하지 말라. 인간은 겨우 몇 가지 자연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러나 자연 전체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연은 건강의 또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으며 각 계절은 건강의 각기 다른 상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글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계절의 리듬에 따라서 살고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음식을 마시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라리아나 전염병은 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사람 내부에서 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생활을 함으로써 인간은 깊은 질병에 신음한다고 우리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얘기합니다. 불빛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다 보면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더군다나 이 도시 한복판에 살다 보면은 이 계절 어떻게 바뀌는지 감각이 좀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집 옆에 동네에 낮은 언덕이라도 가보시면은 네. 자연의 변화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때마다 풍경도 다르게 구성되기도 하겠죠. 네. 네. 엊그저께 소개해드린 사진 에세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추석 명절에 읽기에 딱 좋은 에세이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네. 책들은. 예. 이 데이비드 소로의 명문장 중에 하나인 야생사과에서 몇 구절 보겠습니다. 야생사과. 예. 네, 긴 문장인데요. 에세이인데요. 사과의 신화적인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야생사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야생적 삶이 갖는 의미 등등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이 사과하면은 아담의 사과를 떠올리죠. 예. 네, 모든 신화나 상징에는 이 사과가 있다고 얘기하네요. 네, 아주 중요한 과일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에도 수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과나무는 호모와 헤로도토스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고 율리시스는 이 알키노우스의 풍요로운 정원에서 배와 석류와 사과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탄탈로스가 딸 수 없던 과일들 중에도 사과가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네. 저는 세계 온 지역 문화권에서 사과는 신화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우리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초점을 맞춘 건 야생 사과예요. 그 중에서도 과수원에서 이 기르는 그런 사과가 아니고 야생 사과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 상상을 펼쳐갑니다. 잠깐 야생 사과에 대한 어떤 생각을 풀어가고 있는지 우리 글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야생 사과나무가 감미로운 열매를 맺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겠는가. 그 열매는 과수원에서 기르는 사과나무의 열매보다 크기는 다소 작을지언정 맛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아니 그 나무가 맞서 싸워야 했던 온갖 고난 때문에 더 달콤하고 더 감칠맛이 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리라. 소나 새 한 마리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돌투성이의 언덕배기에 어쩌다가 떨어뜨린 사과 씨로부터 태어난 이 야생의 사과가 비록 그것을 본 사람이 아직은 한 사람도 없다 하더라도 사과의 온갖 품종 중 가장 뛰어난 것이 되었는지 어느 누가 알겠는가. 그리하여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과에 대한 소문을 들으며 여러 왕립협회들이 그 나무를 번식시키려고 쓰게 될지 누가 알게 되었는가. 비록 그 사과나무가 자라는 땅 주인의 심술궂은 성미에 대해서는 자신의 마을 경계 밖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말이다. 네,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야생 사과나무가 돌투성이 밭에서 씨앗을 틔우고 이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 있었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뭐랄까 거친 땅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가지를 키우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야생사과를 통해 보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시골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요즘에 가면은 먹을 게 지천이어서 그런지 누구도 뭐 밤나무에 신경도 안 쓰고요. 감나무에 신경도 안 쓰고요. 온갖 그 과실들을 과수원에서 나는 게 아니면은 다 그냥 버려둡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리는데도 감 농사를 부르게 짓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냥 매달아 둡니다. 네. 감을 딸 사람이 없어요. 귀찮아서 뭐 따지도 않겠지만은 또 이 노인들만 사니까 감나무를 그대로 두는 거죠. 뭐 까마귀만 낫지요 뭐. 근데 저희 처갓집이 네. 전라북도 임실에 있습니다, 교수님. 네. 그 지리산하고 많이 가까운데. 네, 저희 동네 가깝습니다. 거기 그 이제 장인 장모님 댁에 감나무가 있는데요. 네. 그 감을 따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딸 사람이 없나 봐요, 요즘엔 진짜. 네. 맞아요. 감 따서 이 꽃감도 만들어 먹고 이 감 껍질 깎아서 그것도 이 가을 햇빛에 말려서 먹고 참 여러 용도로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익어서 떨어져 버리면은 아주 붉은 색깔로 더럽히긴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지천구나 듣고 그러죠. 그리고 밤도 그래요. 밤만 해도 도토리 밤 이런 것도 많이 주워다가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또 도토리는 묵도 해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런 걸 뭐 딸 사람이 없으니까 다 우리 다람쥐 청설모 몫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멧돼지 몫이 돼버렸죠.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 얘기를 듣건데 다람쥐들이 겨울 양식을 먹을 생각은 안 됩니다. 하도 뭐 많으니까 곳곳에 과민 도토리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네. 네, 맞아요. 이 자연에서 야생에서 키운 정말 귀한 과실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다 뭐 동물들의 몫이 됐습니다. 야생 동물들의 몫이. 네. 어쩌면 큰 순환의 고리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인간들은 갇힌 세상에 살고 열린 야생의 세계에서는 또 동물들이 뛰어노는 그런 세계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 야생 사과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유기농으로 키웠다 또는 뭐 야생으로 키웠다 이런 과일들 보면 되게 못생겼죠. 네. 벌레가 먹은 경우도 많고. 근데 그거야말로 진짜 그 자연이 키운 과실들일 텐데 그건 그쪽 손이 잘 가지 않잖아요. 아주 매끈하고 이 윤기 나는 그 과일들 고르기 마련이지. 근데 뭐 사람도 그렇게 쓴다마는 인위적으로 키워진 과일의 모양이 그렇듯이 자연이 키운 사람의 무늬도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야생 사과의 아름다움이라는 이 문장인데요. 이 야생 사과에 포함된 글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거의 모든 야생 사과는 생김새가 잘생겼다. 우리 미적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소로하고 우리하고 울퉁불퉁하고 색이 덜 선명한 사과들도 보기가 흉하지는 않다. 울퉁불퉁한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일지라도 그 결점을 상쇄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시각적인 면에서조차 말이다. 어느 날 저녁 우연히 당신은 어떤 사과의 융기부나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에
빨간 물감이 뿌려진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리라. 여름이 사과의 둥근 몸체 어딘가에 줄무늬나 점무늬를 그려놓지 않은 채 자신의 계절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둔 경우는 드물다. 일부 사과의 몸체에 찍혀있는 붉은 반점들은 그 사과가 지켜본 어떤 아침과 저녁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어두운 녹색의 얼룩들은 그 사과 위로 지나간 구름들과 흐릿하고 축축했던 날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한 푸른색의 널찍한 들판은 자연의 일반적인 얼굴 모습을 반영하며 들판 그 자체로서 푸르다. 노란 바탕색은 보다 순한 맛을 암시하며 투수 자체가 황금색인가 하면 언덕의 색깔처럼 젓갈색일 때도 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과들은 불화의 사과가 아니라 화합의 사과들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희귀한 사과들은 아니어서 가장 서민적인 사람들에게도 한 몫은 돌아가게 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진짜. 사과에 계절의 무늬가 그대로 스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무늬들이 새겨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여름이 사과의 둥근 몸체 어딘가에 줄 무늬나 점 무늬를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과의 몸체에 찍혀 있는 붉은 반점들은 그 사과가 지켜본 어떤 아침과 저녁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녹색의 얼룩들은 그 사과 위로 지나간 구름들과 흐릿하고 축축했던 날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네요. 네. 이 정도 문장이면은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푸른색은 어떤 그 벌판의 기억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푸른 채로 남아있답니다. 그러니까 매끈하고 윤기 나는 그런 사과가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여기저기 얼룩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이 야생 사과야말로 계절의 흐름들, 자연의 무늬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라는 게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야생 사과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조금만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장. 예. 서리에 채색된 이 사과들 중 어떤 것들은 한결같이 해맑은 노란색이나 빨간색 또는 주홍색인데 마치 사과의 원구가 규칙적으로 회전하면서 햇빛의 혜택을 온몸에 골고루 받아들였던 것 같다. 어떤 사과들은 보일 듯 말 듯한 가벼운 홍조를 띠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과들은 얼룩 암소처럼 담홍색의 짙은 붉은색의 줄무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수백 개의 미세한 붉은 줄이 꼭지로부터 맞은편 온폭 들어간 곳까지 자오선처럼 규칙적으로 쳐 있기도 하다. 예. 어떤 사과들은 나무위키 같은 녹색의 얼룩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데다 진홍빛의 눈 모양의 반점들이 찍혀 있는데 빗물에 젖기라도 하면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처럼 보이기도 한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문장도 참 아름답고요. 사과 한 알에서, 야생사과 한 알에서 우주의 그 무늬들을 읽어내는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시선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글을 번역한 강승영 선생의 한국어 문장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계절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야생 사과 한 알에서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고 자연의 변화를 읽어내고요. 그리고 사과 한 알에서 인생의 모습까지 읽어내는 우리 헨리 데이비드 소로 선생의 글, 에세이집, 산문집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명절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자식들을 위해서 밥을 꾹꾹 눌러서 주시는 어머니의 마음같이 오늘도 한 20분 하셔야 되는데 22분이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너무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울한 일들 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의지적으로 낙관하면서 명절 잘 보내고 잘 쉬고 또 새롭게 또 2019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잘 명절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